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오는 13일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에 만나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최종 확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상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앞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추 전 원내대표는 밝혔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을 연결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약식 회견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약식 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이 한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아마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요.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모두 잘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왔고 또 모두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정 장관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의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 이 대검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논란이었는데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대검 의견을 보고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의견을 전달한 건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참모들이라고 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관은 이 사건으로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전달한 배경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즉 별개의 재판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이번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판단과 의견을 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항소 포기로 수천억대 추징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반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서 공판검사가 제기한 장차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도 반박을 했고요. 또 구형량보다 많이 선고된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이 봐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 요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의사결정권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장을 듣기 위해 오전 출근길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짧게 하고 청사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이 준비한 질문을 채 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노대행이 어제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공개적인 입장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주말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검이 사건을 보고했고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까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정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이게 대검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고 대검과는 의견이 달랐다고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즉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장관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 대검에 전달됐는지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노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닙니다.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고 또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정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청문회에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죠. 그러면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걸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건 좀 해석의 영역으로 남기는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는 좀 노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 사퇴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내부망에 입장을 내고 노만석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검장들은 노대행이 어제 낸 입장인 항소 포기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선 지청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과정에 합리적 설명이 없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도 노대행에게 거치 표명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노대행이 어제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그리고 항소 기준을 고려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의를 거쳤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지만 이게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반발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배경을 보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선고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죠. 정 장관이 말한 대로 중한 형량이 선고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민간업자 등이 취득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특경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것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걸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받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중지가 된 상황이죠.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두 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에 기속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통령 재판은 이번 건과 별개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될 경우에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향후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여파 후폭풍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외압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했고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누굴 겨냥한 건가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관여돼 있다 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라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최상병 사건 때 민주당이 수사 외압을 운운하며 정권 내내 괴롭히지 않았느냐며 이번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겨냥에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며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표현 대신 항소권 자제란 표현을 사용하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란 건데요. 대신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비판에는 검찰 쿠데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천회 대표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은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옹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야당 비판에는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속내는 제각각이라고요. 네, 우선 민주당은 대장동은 물론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역시 검찰의 조작 기소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번 항소 포기 경위와 배경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정성호 법무장관 불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 위원장이 안건도 미정으로 둔 채 신용뿐인 회의를 열려고 한다며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수사 공판검사 4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 대통령실이 시작하거나 개입한 일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통보는 받았지만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이 양당 독점 지역에서 정치적 매기가 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나눠먹기 정치 시작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내란 극우 세력인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보일러 타워 양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를 먼저 해체한 뒤 다시 구조수색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붕괴 위험이 있는 보일러 타워를 우선 해체한다고요? 네, 제 뒤로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 양옆으로 4호기와 6호기가 서 있는데요. 앞쪽에는 대형 크레인이 놓였습니다. 본격적으로 4, 6호기 발파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4, 6호기는 사고 발생 전 쓰러뜨리기 위한 작업, 이른바 치아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데 결국 우선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실종자와 매몰자 구조에 앞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 6호기 발파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체한 뒤 중장비와 많은 인원을 투입해 5호기 잔해에 있는 실종자와 매몰자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75% 수준인 6호기 치아카가 완료되면 발파, 즉 폭약을 이용해 4호기와 6호기를 동시에 넘어뜨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인 만큼 안전조치가 우선돼야 해서 정확한 발파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체 준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현장을 철수한 상태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도 내부 구조 작업을 멈췄는데요.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 해체한 이후 남은 매몰자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리구매,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울산 사고와 관련한 노쇼 사기는 2건이 접수됐는데 한 건은 1,000만 원 상당의 요청이 있었지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반면 다른 한 건은 89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자신을 동서발전이라며 허위 신분증을 보내고 소화포가 급히 필요한데 대리 구매해주면 입금하겠다고 속여 890만 원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혈액 공급기관의 전산망에 초유의 해킹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관계당국은 이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아침부터 서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전산망에 대한 외부 공격이 발생했다고요? 네,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에서 어제부터 랜섬웨어 공격이 원인으로 보이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어제 새벽 3시쯤 공격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차단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혈액관리 관련 서버를 차단하고 모든 헌혈 카페 운영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혈액원 측은 서버에서 정보를 쥐고 있으니 협상하자는 내용의 해커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유출된 정보가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초유의 전산망 공격이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YTN에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오늘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의료 현장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는데요. 현재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네, 지난 2002년 문을 연 한마음혈액원은 일반인 대상 헌혈과 국내 병원에 대한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혈액사업수행 공공단체입니다. 수도권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 2,500곳가량의 혈액을 공급하고 전체 수급의 6%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전산장애로 일부 상급 종합병원은 한마음혈액원에서 혈액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YTN에 오늘 혈액원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신규 혈액 공급 신청을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실제 의료기관 혈액 수급에 차질이 있는지 등 현장 피해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국내 혈액 공급 상당 부분이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당장 수급난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 물류,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 동안 중단했다면서 그에 맞선 보복 조치였던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기로 하자 한화오션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화오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감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나오신 두 분,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은 물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지휘부를 향해 항소 포기 과정을 제대로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부당이득 7,800여억 원을 추징하겠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뇌물액 473억 원 추징만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7천억 원 넘는 천문학적 수익의 환수 여부는 방급심 몫이 된 건데 검찰의 이례적 항소 포기로 이를 다툴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수사팀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의견 제시입니까? 지시입니까? 자기들 이익에 맞게 개입한 거예요.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말 내내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안팎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관건은 윗선이 수사 지휘, 나아가서 개입을 했는지 공방인데 정성호 장관은 검찰 쪽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만 전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공방이 좀 잦아들까요? 뭐 지금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것 자체가 지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판결에서 심지어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선고량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의혹을 받냐면 오히려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판결에서 더 많은 선고량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고한 것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항소를 안 했다고 지휘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결국에 이 수사 자체를 다시 정치권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저는 생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당부와 지휘까지 혼용해서 요구를 하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했던 대장동 수사 정치를 다시 한번 되풀이야 한다. 결국에 다시 역풍을 국민의힘에서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의견 개진을 한 것이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검찰총장 대행도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관여가 있었으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통상 저희가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든 또 이 정부에 뭔가를 요청할 때 내놓고 법무부가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문서를 쓰지 않습니다. 네. 반대할 때는 늘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 바람. 이게 반대 의견으로 오는 게 국룰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서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도 했고 또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자체가 반대한다는 뜻이 명확합니다. 그거 민주당 의원들 다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본인들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라는
이 문건이나 답을 정부로부터 들으면 그게 찬성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반대라고 해석하는지 명백하게 개입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본인이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이상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22년 국회의원 당시입니다. 22년 12월에 이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 자격으로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중형을 받았던 그리고 나머지 또 재판이 걸려있는 김용과 정진상을 특별 면회를 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서 그때 특별 면회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거는 그분 워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흔들리지 마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다른 알리바이 만들지 생각해봐라. 꼭 알리바이 만들어서 철저히 잘 준비하라. 라고 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특별 면회를 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발언을 하고 단속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이 있으신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말은 100%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작동했음이 우리가 다 국민들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 바람, 이 말은 명백한 개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공식 지휘권 발동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면 뭔가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위험 논란이 나왔겠죠. 심지어 지휘권을 발동시켜서 항소를 포기시켰다면 그 또한 정치권에서 난리 날 이야기인데 지금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라는 것을 무조건 지휘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보통 재판장들에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뭐 중형을 선고해라, 하지 마라라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걸로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를 지휘로 알아듣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던 그 측근들에게 나와서 방어권을 주장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본인도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변호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문제제기 삼는다면 그러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퍼트린 정치 검사들이 만든 그 정치의 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조작 수사라든지 증거물을 유리한 것만 넣고 불리한 거는 빼는 이런 행태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압박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단속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자체가 모두 어불성설인 것이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선봉장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윤석열의 황태자였던 한동훈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만큼 이렇게 대장동 사건 사안의 성격상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분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1심 선고가 난 뒤 수사팀은 바로 항소를 결정했는데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한은 7일 밤 자정이었습니다. 이를 앞둔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을 결재했지만 오후 7시 반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검찰 실무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한을 7분 남긴 밤 11시 53분에 항소 승인 불허가 최종 통보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만 항소를 한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도 수천억 원의 배임액 추가 추징, 즉 부당이익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라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8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나오면 이익금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거죠.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김만배 씨 명의 재산을 2천억 정도 묶어놨거든요. 1,600억은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징역 8년 나왔지 않습니까? 수감하는 하루당 얻는 이익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의 고액 알바라는 표현을까지 썼는데 원래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 1차 때는 배임 액수가 650억인가요? 라고 했고 다시 윤석열 정권에도 다시 수사해가지고 배임 액수를 4,800으로 뻥튀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스스로도 배임 액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성현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정치 수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던 거고 지금 뭐 남욱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인들의 증언조차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재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형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선고량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7천억을 환수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저게 결국에는 정말 나쁜 정치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7천억이 전체 수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 등을 통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못 받는다는 이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정치를 선동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저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방식으로 이 사실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은 피고인들의 8년 이하 형만 살고 나오면 그 수천억 원의 배임액을 다 갖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하루에 2억짜리 감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번 항소 포기에서 핵심이 바로 돈을 지킨 거지 않습니까? 소위 1심 판결문에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저수지를 거론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간에 떠돌던 소문 저수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대장동 일당들끼리 자기들이 돈을 묻어놓는 곳을 저수지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에 돈이 들어가 있고 부당이득이 7,886억,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정확하게 끼친 피해가 4,895억이 있다는 것은 1심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정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형만 살게 해주지 돈을 걷어오지 못하게 된 게 바로 이번 항소 포기라는 겁니다. 지금 한참 우리가 예산국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이거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이 7천억대 수익이 보장된 것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아닙니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게 1심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배임액이 어떻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끝나면 그 형사소송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민사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남도시개발은 스스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검찰이 수사한 것과 같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해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추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통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둘러서 갑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 안 해놓고 민사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의 핵심입니까? 피눈물 묻은 돈이 나왔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 그렇게 대장동 그 일당들을 편을 들죠? 연관 없다면서요, 대통령이랑. 그래서 지금 재판중지법 때도 딱 한 분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득을 보는 분이 대통령이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언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내놓고 티격태격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연관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재판 이런 식으로 보호하시겠습니까? 명백하게 개발 비리, 진짜 당군 이래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당군 이래의 최대 개발 비리라는 게 1심 재판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돈 관련돼서는 계산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액수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 특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손실액이 없거나 부당이득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이 필요한 거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것은 그대로 두고
보완해야 되는 것을 검찰 쪽이 가지고 오고 변호사 쪽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어봐서 이 이득을 국민들에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취소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 범인들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현재 법상 자기들 거짓말 잔치만 할 수 있게 판을 완전히 깔아둔 겁니다. 이들의 부당 이득은 왜 우리가 환수를 못하죠? 검찰 개혁하자면서요. 이거를 안 하는 걸 하도록 하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뻔히 눈앞에 7,800억대 손실액이 있다라고 나온 거를 안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추징해야 할 이 불법 이득금을 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박 있으세요? 저 대장동 수사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이득한 이익금은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러나 3년 넘게 끌어온 이 수사를 가지고 1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못 받아냈다는 자백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3년 끈 내용들은 충분히 보완해야 될 것들을 다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감정에 앞서서 앞뒤를 혼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금을 또 범죄자들이 가져갔다라고 판결한 것이 민간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성남시도 들어있는 것이고 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이것을 형사로만 해야 된다, 무조건 형사재단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민사소송에도 충분히 추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 우리 법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법을 굉장히 좀 모욕하는 행위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390차례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로 피해 회부하는 것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까지 끝나야지 형사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중단이 되어 있으니 심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 절차가 힘들게 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재판 중단으로 성남 피해 회부가 곤란하게 됐다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재판을 중단하는 거를 넘어서서 2심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재판까지 지금 중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판 중단이나 다름없거든요. 자기들 필요한 재판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왜 3년 넘게 끌고 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법 6개월 만에 1심 끝내고 3개월 만에 2심 끝내고 3심도 3개월 만에 끝내라 하는 것도 온갖 핑계 다 해가지고 3년 이상 끌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재판기간도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재판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은 이 재판에 대해서는 온갖 거 다 했잖아요. 재판 나오라는 거 뭐 안 했다라고 못 받았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재판을 피할 수 있는 온통 법 기술은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재판 길이를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이나 뭐 검찰이나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왜 정치화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실제로 판결문에도 이재명 이야기가 많은 것은 검찰이 이재명한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재명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이재명이 많다고 해서 이재명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수사해가지고 다 문제 삼아놨는데 왜 반발하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못 잡아 넣었으니까 반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슷한 혐의로 진행되다 멈췄던 판결문은 검찰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씁니다. 주장하니까 그 재판 판사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짚어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항소 포기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대형 지청장들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이다 주장했는데 정치권 반응 이어서 들어보시죠.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 알고는 계시죠?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을 비판했던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까지 막아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희석시려고 한다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네, 여야 모두 똑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속내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항명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대상으로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그야말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둘 다 하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항소 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부한 것이 지위라고 판결이 되면 법적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국정조사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해서 정치검찰들이 어디까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일삼았는지 밝히는 것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항명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사실 일선 검사장들이 지금 다 반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항고 포기일 때는 뭐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항소하는 거죠. 저는 검찰당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국정조사 둘 다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합의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수사 대상이 누구냐, 또 어떤 증인을 채택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은 다수석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폭거를 부리지 않도록 제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국정조사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마치 재판을 없애고 그다음에 공소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채택하느냐.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우리 봤잖아요.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 어떻게 사면 받는지. 그런 식으로 사면 받고 나면 돈은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 안 됐다라고 하면서 왜 명백하게 드러난 대장동 비리 사건에 이 범죄자들까지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나서서 7,800억대의 이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으면 그거를 하라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살림 쪼달리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명 운운했는데요. 항명이 아니라 검찰의 결재권을 침해받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항소에 대해서 이 정권으로 결재를 했는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 얘기 듣고 번복할 수 없는 7분 남겨둔 상황에서 엎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엎었고 그거를 직무를 침해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 배임액을 법무부 장관이 물어내야 될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찰에 개입을 하면 안 되고 한 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정성호 장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신중히 검토하라고 얘기했다.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저 검찰이 검찰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개입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로 돈 얘기를 하나 했으면 하는데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막 7,800 이렇게 단위가 커지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1,000배 넘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1억 투자한 사람은 1,000억 가져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법무부 장관 지위로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고요. 하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민사소송 이외에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민주당이 내보세요. 그렇게 제발. 하시죠. 네.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40층 안팎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정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준 건데요. 문체부 장관에 이어 오늘 김민석 총리도 종묘를 찾아가서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김건희 씨가 종묘를 이렇게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또 이 논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게 온당하냐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오늘 종묘를 찾아가서 초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씨 종묘 차단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떤 행보로 보이세요? 실제로 종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지정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 옆에다가 떡하니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하고 심지어 전 영부인이었던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는 뭐 명성하고 있었던 침전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논란까지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를 지키는 그 유네스코라든지 여러 세계 기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을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켜야 될 부분과 미래 지향을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문체부 장관도 총리도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어쨌든 대법원이 서울시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뭐 법률적으로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다라고 한다면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 그러니까 향후에 유네스코에 대해 선정된 것이 취소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온전히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비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것이 진정한 서울을 위하는 길인지 공개 토론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개 토론하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을 벗어나고 시민들과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종묘 옆에 빽빽한 무슨 고층 빌딩 짓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현행법상 어긋났겠죠.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100m까지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180m 떨어져 있고요. 180m에서 곧바로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종묘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차 어우러지는 건물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대법원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보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다 꼼꼼하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도쿄 사례하고 미국 뉴욕 사례까지 해서 주변의 문화재하고 어울리는 그런 걸 했는데
민주당이나 김민석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 부분이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 공격하는 이유가 서울시장 그냥 오세훈이 하니까 아닐까요? 싫은 거예요. 법도 안 어겼는데. 큰 의미 없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이 왜 뭐하러 맡겠습니까? 서울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은 함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계적인 기구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안 하고 그러면 잘한다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지적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있을 책임도 묻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당시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마치 오세훈을 반대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억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2년에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때 이명박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됐습니다만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자랑하는 청계천 복원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나서서 했을 때 진짜 쌍심 지키고 반대했던 분이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소위 청계천이 대표적인 문화재고 서울 도심과 어우러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뭐 쓰레기 더미가 나올 거다.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고 오히려 문화재를 복원한 사례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의 일관성도 없고요. 그냥 깊이 있는 거 없이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법도 읽고 대법원 판결도 있고 다른 나라 사례 제시한 것도 꼼꼼하게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10년 이상 정치권을 떠나 계셔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해당 문제도 잘못되면 그럼 오세훈 시장도 정치권에서 떠나겠다라고 선언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둘 다 10년 있다 온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다른 내용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 정책을 비판한 이유에 대한 두 분 입장 들어봤고요. 앞서 쓰신 억가라는 표현은 억지로 비판한다는 말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지난 2023년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씨에게 로저 BBA라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브랜드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애착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관람 만찬, 이듬해 1월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때도 로저 BBA 브랜드 클러치백을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땐 로저 BBA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 2023년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해당 브랜드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죠.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연관성 전모를 규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저 BB의 명품백은 국민의힘을 지배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힘이자 건의의 힘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측을 돕겠다는 약속과 통일교 신도 수천 명 집단 입당 보도가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린 만큼 김건희, 권성동, 김기현 통일기로 이어지는 전대 커넥션 전모를 규명해야 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은 명품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 이번엔 로저 BBA라는 프랑스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연관성을 밝혀라, 이것이 민주당 입장이네요. 실제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고가의 이 가방을 선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그 해명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와요. 그게 금거북이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 부인의 명품 가방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 의혹을 가만히 두고 갈 수는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에게 해당 내용을 밝히라라고 주장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인이 부인에게 준 선물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한 선물인데 쪽지가 함께 발견돼서 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함께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결국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민주당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 소속 의원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당원들께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은 뭐 없다고 본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으로는 공직자 가족들은 매사에 좀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전해주셨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클러치백에 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4,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4,090선까지 오르며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1,450원대에 머물면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는 계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한때 3.5%까지 상승했는데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는 1% 오른 3,991로 출발했는데 개장 1분 후 곧장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4,000선을 넘은 코스피는 계속 상승폭을 키우며 오후 2시 20분쯤 3.5% 오른 4,092까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3% 오른 4,073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다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 매수세가 커졌습니다. 기관은 홀로 1조 3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순매도로 돌아섰고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의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며 장중에 10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5.8% 오르며 장중에 61만 릭스를 회복했습니다. BNK와 IM, 하나와 KB금융지주 등 은행주는 4% 이상 급등하는 등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0.6% 상승 출발해 혼조세 후 상승세를 지속해 1.3% 오른 88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홀로 순매수였고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하락 출발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시장에선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해제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우리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침에 코스피가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7원으로 출발했고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51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7일 7개월 만에 처음 1,450원을 넘은 후 계속 1,45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450원을 넘는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는 6거래일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상당수 학생이 챗GPT를 쓰는 등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지난해에도 같은 수업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유서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YTN 취재 결과 지난해에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수업은 연세대 비대면 온라인 교양, 자연어 처리와 챗GPT인데요. 지난해 2학기에도 같은 교수가 동일한 수업을 진행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학기 수강자들의 강의 평가에서 당시에도 부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시험 볼 때 GPT의 위대함을 느꼈다. 수업을 들은 시간은 30분이지만 A+를 받았다는 내용 등인데요. A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관련해 교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공지한 거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연세대 측은 AI 자체보다는
비대면 수업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AI혁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험에서 현재까지 몇 명이나 커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연세대 측은 현재까지 수강생 60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 조사 결과 추가로 부정이 의심되는 10명은 아직 자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수강생 540여 명에 대해 중간고사 성적이 공지됐는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지가 유예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전에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투표글에선 190여 명이 커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해당 수업을 맡은 A 교수는 다른 학생이 피해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수 기회를 줬는데도 발뺌한다면 학칙에 따라 유기 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자수하지 않은 학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대형 온라인 교양 강의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학교 측이 해당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교양 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은 사실이 학생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좌로 문제가 된 시험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등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안 가거도에 이어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도 중국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경비함정이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며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8시 53분쯤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37km 지점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해양경찰은 대형 경비함 등 6척과 항공기 5대를 급파해 구조활동에 나섰습니다. 사고 어선에 탑승한 11명 가운데 2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유막은 범위가 넓어서 유막은 좀 퍼져 있는 상태는 있었는데 정확한 침몰 위치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전 오전 6시 50분쯤 서해 공해에서도 11명이 탄 98톤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현재 구조사 1명 사격 시험 중에 있어요. 전남 신안 가고도에서 81km 떨어진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앵커를 내리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어 전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판에 다 모여 있는 상태였는데 5분 뒤에 배가 갑자기 전복됐다네요. 이제 우리는 수색을 주도를 하고 같이 중국하고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경찰은 서해에서 전복된 중국 어선의 구조자들을 중국 당국에 인계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남 고성군의 육상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생성어 등 치어류를 양식하는 육상 양식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이곳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한국인 남성과 20대와 30대의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2명입니다. 3명은 저수조에 차 있던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는 50대 남성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겁니다. 소식 듣고 너무 놀라셨고. 예. 우리 집에서도 가능하면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3사람은 6달 동안 쓰지 않았던 저수조 청소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은 뭐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산소 결핍 또 물과 관련된 익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시신을 부검하는 등 합동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설정하는 안건을 조금 전에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인데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3%에서 61%로 설정하는 안건이 조금 전에 탄소중립위에서 의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은 강추위는 없지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3일 목요일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예년보다 3, 4도 높은 17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 기온이 7도, 대구가 5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수험생들이 풀 문제지가 오늘부터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수능일에 안정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도록 모든 시험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끈으로 꽉 묶인 종이 상자를 화물차에 옮깁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 닫힌 화물칸은 잠금 장치에 식별띠름에 열어보면 표시가 나겠습니다. 차로 옮겨진 다음부턴 본격적으로 007 작전이 개시됩니다. 우선 문제지는 경찰 경호 속에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옮겨집니다. 이동 시간이 긴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가까운 지역은 수능 전날 이송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경비 속에 공개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보관됩니다. 문제지를 시험장에 옮기는 시간은 수능일 새벽입니다. 영역별 시험 시간에 맞춰 상자가 개봉되면 마침내 문답지는 수험생 책상에 오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작년보다 3만여 명 는 55만 4,174명. 교육부는 시험을 치르는 전국 1,310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3일 기간 시험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수능 준비에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교육부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학교는 휴업하지만 시험 영향이 없는 학교는 1시간 늦게 등교합니다. 수험생이 교통체증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사업체 등에도 10시 출근이 권고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저럼 수능이 어느덧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출제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킬러 문항이 사라진 대신 응용과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중고난도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거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뒤 물수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킬러 문항도 사라져 불수능이 될 가능성 역시 낮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은 과목당 한두 문항씩 출제되는 중고난도 문항으로 잡을 전망입니다. 지난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조입니다. 영역별, 과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을 배치해서 적절한 수준의 난도를 유지하였지만 수험생의 학습 준비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등에서 접해본 친숙한 지문이나 문제 유형이 많겠지만 매력적인 오답이 수험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쓰인 단어와 비슷한 개념의 다른 용어로 보기를 바꾸는 식입니다. 정확한 답을 고르기 위한 응용과 추론 능력이 상위권을 가를 열쇠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최근 오지선다에서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오지선다에 나왔던 단어, 개념, 그리고 패턴, 함정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락을 가를 핵심은 탐구 영역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올해는 역대급 사탐런인 만큼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릴 가능성이 크고 과학탐구 일부 선택 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외환 의혹과 관련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을 일반 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최상병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추 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안 기자가 나가 있는 김건희 특검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김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이 특검이 이들을 소환하는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한 김건희 씨 조사에서 최근 압수한 디올 제품과 로저 비비의 가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 등 인사청탁 대가 수수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내란 특검 상황도 살펴보죠. 특검이 외환 관련 의혹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 등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봤습니다. 이 특검은 외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보안 폴더에서 발견한 메모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거나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며 평양과 김정은 휴양소 등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이 메모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일반 이적죄 기소 대상에는 그간 외환 의혹에 연루된 다른 군 장성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 기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면서 군사작전의 성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출석하기로 했죠?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 오전 10시 출석한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3번째 만에 응하기로 한 건데요. 이로써 내일 최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이 특검은 최상병 수사 외압과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수사 기간이 끝나기 10여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의 첫 기소인데요. 최진규 전 대대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집단 성명을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전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받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얘기를 보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5명 피고인 가운데 2명이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됐기 때문에 이 사건 검찰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다 이런 의견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대장동 일당이 2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2명은 구형보다도 1년씩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구형량의 3분의 2 이하로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대검 애규에 의하면 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구형량보다 3분의 2 이하가 나오면 이제 항소를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5명 중에서 2명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예. 중요한 것은 구형도 구형이지만 이제 뇌물이랄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특경법 예. 이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부가. 그러면 관례대로 한다면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100%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한 교통사고랄지 아니면 뭐 조그만 사기죄랄지 그런 데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이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이득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서 이제 7천억 이상을 어떻게 보면 이익을 봤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무죄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항소해서 2심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구형량으로 보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온 걸로 보든지 어느 쪽에도 다 항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구형보다 1심 선고가 더 많이 나온 이유나 그런 법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 그 이제 판사의 어떤 양형은 재량적인 건데 예. 지금 5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구형 자체가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상당히 많이 협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은 없지만 예. 구형에 있어서는 약간 고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네. 더군다나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검찰이 협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해야 할 구형보다는 조금 낮춰서 많이 낮춘 건 아닌다고 저는 보는데 조금 낮춰서 하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평성이 있잖아요. 5명의 형평성. 그걸 고려해서 형을 선고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형을 높게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논란의 관건은 검찰의 윗선인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했는지 여부인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대검에 항소를 신중히 하라는 의견은 전달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어요. 네. 단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정성호 장관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잘못하면 법 위반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의견은 신중하라고 의견만 전달했다는 건데 그러면 항소하지 말라고 지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검의 노만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예.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알아서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의 수사검사, 공판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이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4차장 검사 결재 받았고 중앙지검장도 항소를 해야 한다고 결재를 한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항소하기로 다 끝났죠. 근데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대검에 물어봐서 대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제 대검에서 반부패 부장이 이걸 보류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류해놓고 법무부로부터 의견 듣고는 대검에서 이제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이것은 이제 드러난 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만스 총재에 대한 비판이 지금 본물 터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번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저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피고인들만이 항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심 재판부에서 형량이 너무 작다 한 범죄에 비해서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올려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심에서 무죄 판결 자체에 보니까 무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들만 항소하면 피고인들의 불이익을 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해야만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항소하면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른 형량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예. 그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은 무죄 받은 사건을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무죄가 확정돼 버리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 이익에 맞게 1심보다 같거나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부당이익금 환수 문제잖아요. 네. 지금 검찰이 구형한 건 수천억 원의 환수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428억밖에 추징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추징 보존한 금액은 1,200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추징 보존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풀어줘야죠. 428억 제외하고. 근데 검찰이 이제 7,500억, 600억 그걸 이제 추징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경법이 적용이 안 되고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죄가 나와버렸으면 결과적으로 추징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추징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거 민사소송에서 받으면 된다. 굳이 형사재판 2심까지 안 가도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고 예. 뭐 이런 사건 안 해볼 수도 있죠. 정치 굉장히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손해배상 사건은 죄송합니다. 예. 손해배상 사건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엄청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 수사를 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이 금액을 환수를 하려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네. 증거를 내야지 손해배상이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하고 관련된 증거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이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쨌든 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무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의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성남시장이었고 그래서 이번 형사재판 1심에서도 사법 수뇌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단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류를 한 거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왜 이재명 대통령 관계가 있을 수도 있냐면 저희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배임죄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2심 항소심 아니 대법원 통해서 이게 무죄로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당중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데 이분이 무죄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가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걸로 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지금 검찰 내부 반발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중요한 사건 항소 포기한 결정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설명을 하라 이렇게 지금 성명서도 내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 18명의 검사장이 내부망에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 김태훈 남부지검장, 이문정 동부지검장 이름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분들은 뭐 일단 현 정부하고는 상당히 친밀한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검사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뭐 검사장들이 이게 친윤 검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검사들은 굉장히 격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대검 연구관들이 노만석 총장 대행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를 밝히고 이제 사퇴하라고 의견서까지 다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만석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용산과 법무부와 검찰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논란의 소지가 또 있는 거죠. 거기 용산을 끌어들였잖아요. 직무대행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아니면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의 지시를 받았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서 많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폐지된다고 했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근데 전에 보니까 뭐 국회 국정감사 나와서 이거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검찰 수장이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그러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언사에 대해서 이제 검사들이랄지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안 짚어봤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했습니다. 네, 현지 경찰이 파견돼 직접 수사에도 참여를 하는데 경찰청은 1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 초국경 합동작전도 실시하고 스캔 범죄 조직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경찰청이 양국 정상합의에 따른 공조체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돼 한국인 대상 범죄를 총괄하는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입니다.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안 데스크와 비슷한 형태로 단순 협조를 넘어 한국인 관련 사건 접수부터 수사와 피해자 구조, 피의자 송환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우리 경찰 5명에서 7명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전문 인력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경찰과 외교당국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는 모두 540여 건. 이 가운데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납치나 감금이 의심되는 경우가 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범죄 수사도 전국적으로 119건이 진행 중으로 코리아 전담반 설치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제 스캔 범죄 조직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틀 동안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초국경 합동작전 사슬 끊기를 실시합니다. 아세안 10여 개 나라가 참여해 범죄 조직 추적과 범죄 수익 동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 지난 2015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조선 전기의 세곡 운반선인 마도 4호선이 600여 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실물 선박이 인양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분청사기 150여 점 등 많은 유물도 함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1400년대 초반 조선의 궁궐에서 사용하던 분청사기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난파된 마도 4호선에서 건져 올린 분청사기 150여 점 가운데 일부입니다. 600년 넘게 바다에 잠겨 있었지만 고온에서 구워져 선명한 국화무늬와 그릇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함께 발견된 목관에는 나주에서 지금의 마포 광흥창으로 옮겨지는 궁중 진상품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확인된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특히 여기에서도 63점 정도의 목관이 확인이 됐는데요. 대부분 나주 광흥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주에서 서울 마포구로 가는 화물이다. 유물이 담긴 마도 4호선도 함께 인양됐습니다. 난파된 지 600여 년 만인데 조선시대의 배가 실물로 인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시대의 배와 달리 돛이 2개가 달려 배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방향성을 유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 앞부분에 목재를 가로로 배열해 내구성을 높이고 쇠못을 사용한 점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서는 쇠못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는데 수리 과정에서 쇠못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편의성 내지는 수리의 편의성 같은 것도 도모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마도 4호선 발굴 과정에서 새로운 선박의 존재와 함께 청자다발 등 유물이 다수 확인된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인 신안 앞바다 발굴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새로운 선박에 대한 발굴과 인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한 돈 달력을 출시합니다.
조폐공사는 2026년도 돈 달력을 내일부터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벽걸이형과 탁상형 등으로 출시된 돈 달력은 돈가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용지에 우리 문화와 역사,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채워졌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레저 활동 예약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지도 앱에서 예약이 가능한 장소와 활동, 이동 수단을 모아보고 예약할 수 있는 탭을 순차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한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한국의 명소와 인기 관광지도 소개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ESG 축제인 2025 모두 하나데이 선포식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하나데이는 지난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작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올해는 내년 1월 1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모든 임직원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LH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LH는 수도권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복합 거점형 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담팀은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지원, 관련 제도, 법령 개선 지원 등 사업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은 종일 찬바람이 불며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춘천 영하 1도, 대전은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4도, 광주 15도, 대구도 1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능일인 목요일까지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